24번에 여기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수험가에서는 여기에 처추변을 이렇게 강사나 학생들이나 다 이렇게 불러요. 그냥 처추변. 답안지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정확하게 쓰시고. 요게 무엇이냐. 이것도 자, 처분이 있었고. 근데 행정기관은 처분할 당시에 A라는 어떤 사유를 밝혀야 돼 있어요. 이게 처분 사유예요. 자, 요걸 이제 당초 사유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당초에 A라는 사유로 처분을 했던 것이야.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소를 제기하죠. 예, 소를 제기합니다. 상대방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행정청이 요 A라는 사유를 내걸고 처분하는 것이 여기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이제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송이 이제 계속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소가 계속 중에 있어요. 소송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처분을 했던 행정청 입장에서는 당초에 그 A라는 처분 사유가 좀 불충분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처분을 내릴 때 이게 명료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사유를 내걸고 이렇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경험으로도 내가 그때 소를 제기하면서 막 다퉜다고요. A라는 사유가 이게 뭐냐고 도대체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예? 그런 처분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소 제기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라도 이거 A라는 사유가 불충분하면 이제 뭔가 이게 좀 적법한 어떤 사유를 다시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지? 왜냐하면 이게 A라는 사유를 계속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패소할 것 같으니까 이제 승소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에서는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죠. 그래서 판사님, 아니 비록 그때 처분 문서에는 A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B라는 사유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고려했었습니다. 예, B라는 사유도 고려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처분한 거죠. A 사유뿐만 아니라 B라는 사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러고 이제 이거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A는 그대로 남기고, A라는 그대로 남기고, 이렇게 B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추가죠. 예, 추가하는 거고, A를 없애고 그냥 오로지 B만. 그러니까 A라는 처분 사유는 이제 포기를 하고, B라는 사유만 그냥 이것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를 B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변경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렇게 부르고요. 예, 케이스 문제를 대했을 때 여기 이제 추가한 건지 변경한 건지 요거는 살짝 구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추가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B라는 새로운 사유 있죠. B라는 새로운 사유를 포함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할 당시 원래 이게 이제 이런 행위가 없었으면, 행정청이 이런 걸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으면 판결은 당연히 A라는 사유만 중심으로 해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B라는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등장했으니까 법원은 과연 B라는 사유도 포함해가지고 또는 A 사유를 B로 바꿔서 이 사유, B 사유에 근거해서 저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해야 되느냐. 이제 요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논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의의 중점은 바로 이러한 행위 있죠. 예, 이게 이제 처추변인데,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한 거죠. 이걸 과연 허용할 수 있느냐? 예, 허용할 수 있느냐의 논의예요.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함부로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할 때 행정기관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밝혀야 이게 상대방은 요 A 사유에 집중해서 다투게 됩니다. A라는 사유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다투어야 돼. 분명하게 내세워야 돼. A라는 사유를 정확하게 처분을 왜 이런 처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상대방이 다툴 수 있고 이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안정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처분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A라는 사유는 적법해야 돼요. 적법한 사유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행정기관이 이렇게 적법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놨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국민이 소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선생님 우리는 사실은 이런 B 사유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을 농락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지. 이건 법치행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허용하면 안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바로 전에 그 위법사유의 처분 판단 시점에서 봤듯이요. 만약에 이걸 전혀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전혀 인정을 않게 되면요. 판결에서 만약에 저 A라는 사유만 가지고 이제 이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게 특히 이제 거부처분 사건이었을 때 또 문제가 되는데 거부처분 사건. 그러니까 A라는 사유 갖고는 이제 그 행정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판결이 지나고 나서 다시 거부처분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시 거부처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B 사유를 들어가지고 거부처분한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소를 또 제기하게 됐지? 그럼 여기 이 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냥 좀 허용해도 될 그런 상황이라면 허용해주자 이거야. 뭐 허용하더라도 상대방한테 크게 불리한 그런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현재 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처분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올려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자. 뭐 이런 입장에서 긍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법치행정의 원리상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무익한 소송이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리고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첫 추변을 허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 주냐 이게 다수설이 아무튼 이게 다수설이고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전혀 안 된다라는 학설이나 100% 된다 항상 된다 이런 견해보다 어때요?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게 통설과 판례입니다. 제한적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느냐. 요게 논의가 되고, 이게 크게 보면, 첫 추변에서는요, 크게 보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습니다. 요거 쉬운 거부터 하면,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당초에 처분할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여야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요 B 사유라는 것이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요 처분할 당시에도 B 사유를 내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깜빡해가지고 그걸 내세우지 못했던 사유에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 처분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나중에 처분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 소송은 엄연히 A라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다투는 거고 A라는 사유는 처분할 당시 존재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B라는 사유가 갑자기 소송과는 이것과는 별개로 나타난 사유라고 한다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드디어 유명한 기사동 요거 우리 오늘 특강 시간에 처음 나오는 건가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의성. 사실관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법률의 세계거든요. 예, 법률의 세계인데 요거는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요 법적인 상태를 이루는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기본적인 점에서 그 역사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저 A 사유와 B 사유가 뭔가 이게 법적인 평가를 떠나서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로 봤을 때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초적 사회관계가 비슷해야 된다. 어렵죠? 그러면? 기초적 사실관계가 비슷해야 된다. 이 말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원래 그 형법에서 이제 형사소송 절차에서 원래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 기본적 사실. 그래서 이 형법의 세계에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하면 갑이 을에 대해서 돈을 빼앗았어. 갑이 을이 갖고 있는 돈을 빼앗았어. 그런데 이게 이제 절도가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면 우리가 절도라고 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돈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강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잘 보면 이거는 절도냐 강도냐는 법률적 평가예요. 애매한 부분도 많아.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에 이거 과연 절도인지 강도인지. 만약에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거 절도예요, 강도예요. 이게 행인이 이렇게 가방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탄 놈이 지나가면서 이게 납고쳐 가는 거야. 딱 납고쳤어요. 납고치는 과정에서 약간 여기 손에 이제 팔에 거기 그 가방 주인의 팔에 어떤 물리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지? 갑자기 이거 뺏기는 거니까. 그죠? 아프기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절도야, 강도야. 이게 폭행이 수반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그 사람 피해자는 막 때리고서 강제로 빼앗은 건 아니잖아 또. 그 단순한 절도 아니에요.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기본적 사실관계를 따져보는데 기본적 사실관계는 이거죠. 타인의 돈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돈을 탈취한 거지. 그런 면에서는 절도나 강도나 똑같아요. 이게 바로 뭐야? 사실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참고로 형법에서 왜 이걸 따지냐면, 그래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가 이 사람을 기소했어요. 처음에 이제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건 절도 행위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 날치기 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 우연히 어떻게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해가지고 저기 팔에 그 가방 손잡이가 걸려가지고 갖고 간 거였어.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건 절도죄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검사가 그 후에 그냥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검사가 아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돈 훔쳐간 건데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혹시 이번에는 강도죄로 기소하면 안 됩니다. 예, 법원에서는 다시 무죄 판결 나옵니다. 알겠지? 이거는 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거 가지고 자꾸 되풀이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건은 지금 굉장히 많이 판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책에서 많은 사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에 해당하는 건지 우리는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여기서 사기죄도 있죠. 여러분 사기죄하고 절도죄는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요. 이거는 달라, 그지? 많이 달라요, 그죠? 이거의 거리보다 이거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거는 사기라는 건 이제 상대방을 기망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걸 우리가 사기라고 하고, 절도를 한다는 행위하고 사기를 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럴 때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재산에 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유사하긴 해요. 재산죄인데 혹시 뭐 강간죄다 이런, 우리가 강간을 하는 행위하고 절도를 하는 행위는 전혀 다르죠.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행정법 사례를 보면 이렇게 명백한 것보다 명백한 건 쉽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많은 거야. 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에 이게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거다 그래. A 사유와 B 사유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게 처추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B 사유를 같이 심판할 수 있어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사건에서 이제 법원은 B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A라는 사유만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하자의 승계 24페이지.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를 요걸 이번에 자료에 넣을까 뺄까 하다가 그냥 넣어버렸는데 조금 힘들긴 합니다. 하자의 승계. 여기 이제 처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청이 하는 처분은, 행정행위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처분, B라는 처분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뭐 직위해제가 이렇게 있었고, 직위해제.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직위를 해제시켜버려요. 그랬다가
대기 발령 들어가죠. 그랬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이놈은 끝내. 안 되겠다 그러면 너 나가라. 직권 면직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뭐 철거 명령을 내렸다가 그래도 철거 안 하니까 이제 대집행 계고 처분으로 간다거나 이런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요걸 선행 처분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후행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논의의 배경은 요 선행 처분에 이제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었는데 하자의 정도가 취소 사유였어.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위법이란 얘기야. 단순 위법.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배웠잖아. 지금까지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취소 사유니까. 근데 취소 사유에는 뭐가 발생한다? 뭐가 있다? 제소기간이 있어요. 제소기간. 이거 90일이죠. 네.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A 처분을 다퉈야 돼요. 소를 제기해야 돼요. 만약에 90일을 지나버리면 어떻다고? 90일을 경과해버리면 어떻다고요? 이건 확정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게 불가쟁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 첫 시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그러면 확정된 거고 따라서 A라는 처분은 더 이상 소로서 다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비록 하자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안 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행정청이 이제 이어서 이제 B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선행 처분을 기반으로 해서 B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확정된 선행 처분에 따라서 후행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적법합니다. 행정청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합니다. 하자가 없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뒤늦게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좀 안이하게 생각했어. 그러다가 90일이 지난 거예요. A라는 처분에서 다툴 생각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B라는 처분이 떨어지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나중에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소는 뭐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거 승소가 목적이냐 승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잘 생각해 보면 요 소송은 첫 번째로 요 B 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죠. 원래가 없죠. 왜? 적법하니까. 그 다음에 A라는 처분도 소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건 불가쟁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A 처분도 안 되고 B 처분도 안 되고. 이 사람은 그러면 권리가 구제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죠. 분명히 지금 행정기관이 하자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놓여진단 말이야. 그죠? 이래서 이러한 경우에 혹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이제 어떤 법의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법리라고 하죠. 법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자를 승계시킨다. 요 하자죠. 요 하자를 A 처분의 하자를 승계시키겠다. B 처분에 이렇게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승계가 이루어지면 권리 구제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원래 후행 처분에는 하자가 없지만 선행 처분에 하자가 있었으니까 후행 처분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하자 승계 논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 있죠. 소장의 대상은 뭘로 해야 됩니까? 이때 뭘로 해야 되냐면 A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A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B 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적법화해서 문제야. 그래서 이유. 그래서 왜 B를 취소해달라라고 하냐면 선행 처분인 A 처분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 판사님, 선행 처분에 하자가 있으니까요. 요 B 처분을 좀 취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청구하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하자 승계론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 시간에는 요 개념, 여기까지만 딱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지금 논의전 인정범위는 제가 제목만 달았죠? 끝에 3번 인정범위.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오늘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저게 승계시키고, 어떤 경우는 승계를 안 시켜주냐. 이게 이제 중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판례 입장을 우리가 공부하셔야 돼요.